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형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추라오신이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한족의 위대함과 중화의 찬란한 문화를 익혀가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역사는 모든 문명의 원천이었고 주변국은 우리에게서 문화를 배워간단 말들을 수도 없이 들었지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터넷과 언론에서 한국이 동북 공정을 비판한다든지 고구려나 발해 같은 역사를 자신들의 뿌리로 주장한다든지 하는 뉴스를 보면서 아주 격분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역사에 크게 영향이 없을 줄 알았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이 훨씬 우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여러 기사와 자료를 보니 생각과 전혀 다른 내용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몇몇 국제학술지와 한국의 주요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고구려를 한반도 영역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전쟁이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논문을 다루고 있더군요. 심지어 한국 내 주요 신문사에서는 계속해서 고구려는 물론 발해, 심지어 만주의 여러 지역사까지 자신들의 역사 문화권에 포함시키는 연구가 많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명확히 말하자면 한국을 중심에 두는 시각이 꽤나 공고해지고 심지어 세계적 학술지에서도 그런 관점에 호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외교부 관련 문제를 다루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한국 학자들이 한중 외교 자리에서 고대 요동 지역의 역사를 언급하며 고구려가 한국사라는 점을 강조하자 중국 측은 당황해했다는 기사가 떴지요. 이를 보고 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화의 정통성이 도대체 왜 훼손되는 것인가?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자초지종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억 중국인들을 위해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근교에서 살면서 제 채널을 통해 우리 중화의 관점을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원래 출판사에서 올해 일획을 정리나 자료 조사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가며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사실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뒤지다 발견한 어떤 영상, 바로 신라의 현자로 불렸다는 최치원 이야기와 함께 삼국지 위서 견초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 여기서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의 대군이 있었다라는 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마한 변한 진안이 있었다고도 하더군요. 이 말 자체는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이 마하는 곳 고구려, 변하는 곳 백제, 진안은 곧 신라라고 설명했다더군요. 심지어 이들이 한창 전성기일 때 수나라나 오월 등 중원 남부 지역을 위협했다는 문헌 기록까지 나오자 아니 이게 다 한국 역사로 편입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면서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봤던 중국 정사나 자료 중에서는 동이족이나 범동이동방, 민족라고 뭉뚱그려 표현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영상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요동에서 창해, 즉 동쪽 해안까지 100만 대군이 있다는 말이 삼국지 위나라 사서 중에서 견초라는 인물이 언급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견초 자격이라고 불렸다는 인물은 조조, 조비, 조예를 차례로 모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동에서부터 창해 동쪽까지 100만의 군사가 있었다니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중국식 국사나 방송에서 봤던 다큐멘터리들의 내용으로는 요동 지역은 완전 우리 중화제국의 군현지였고 낭랑 등도 모두 우리가 완전히 통치했으며 그저 소수의 이민족들이 왔다 갔다 했을 뿐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서에는 부여와 예맥의 병력이 강성했고 당시 요동군, 낭랑군, 현도군 등지의 위나라 병력보다도 부여나 예맥 병사가 더 강했다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니 충격적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무언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한국 측이 왜곡한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록들이 실제로 중국 고전 사서들에도 적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설마 했는데 찾아보니 견초가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의 군사가 있으니 그중 부여와
예맥이 강해 위나라가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비슷한 언급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내 여러 역사 관련 사이트나 일부 학계 문서에도 이 내용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괜히 혈압이 오르고 머리가 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수나라나 당나라나 혹은 위나라까지 포함한 대제국들이 동쪽 변방의 고구려나 부여, 예맥 같은 이민족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이었다니. 게다가 한국의 몇몇 논문은 중국 한나라나 위나라가 동방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로는 요동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맺기도 하더군요. 그러다가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 언론에서 특집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는 고대 동방 지역의 자립적 문명 역량 고구려 부여 예맥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인용했는데 여기서도 위나라나 수나라 혹은 당나라가 강성했어도 막상 요동 동쪽을 완전히 먹지 못한 이유가 토착 세력의 강력한 군사력과 연대 때문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분개하는 것과 동시에 제 채널에 영상을 올리려면 좀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만 표출할 게 아니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또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캐내야 제가 중화 입장에서 반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었고 중국 내에서 한국을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은근히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기회를 타서 좀 더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한국의 역사 주장을 박살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먼저 영상에서 언급된 최치원의 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라의 현자라고 부르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남긴 글에는 동해, 박 3국의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다. 마한은 고구려, 변한은 백제, 진한은 신라다라고 요약되어 있다 합니다. 또 이들이 전성기에 아주 강력했고 수 황제의 요동 정벌까지 실패하게 만든 주된 세력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수나라가 멸망한 결정적 원인이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국력이 소진된 탓이라는 시각을 보여주는데 한국 쪽에서는 그걸 은근히 자랑처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영상에서 말하길 신라본래가 고구려 속국이었다고 봐야 하고 5세기 이후에 독립적인 황제국으로 성장했다는 관점도 함께 제시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절대 인정하기 싫어할 법한 역사 해석일 텐데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기록한 것 같다는 것이지요. 전 이 부분에서 어이가 조금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논리가 뒤엉켜 있나 싶었죠. 하지만 제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들의 사료나 기록을 통째로 분석해서 제 편리대로 해석하고 한국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걸 찾아내는 것이니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아주 과장되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삼국지 위서나 부여 위치에 관한 정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 시청자들에게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역사 전문 지식이 깊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중국 고전을 읽은 적은 있으니 감이 오더군요. 위서의 견초라는 인물이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 대군이 있는데 그중 부여와 예맥이 특히 강성하다고 말했다고 하니 이는 한국 측에서 굉장히 신나게 활용할 만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중국도 예맥이나 부여를 두려워했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반박하고 싶어 인터넷 커뮤니티와 논문 사이트, 고대사 포럼 등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제 자신이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의 연구자료 중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학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결국 저는 반박거리보다는 오히려 이런저런 사료가 존재한다. 고구려나 부여, 예맥은 중원 정권의 직접적 지배를 받지는 않았다. 기후나 환경이 지금보다 나았을 시절 동방 지역의 대규모 농경사회가 발전했다라는 중국 측 학자들의 논문을 읽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저는 제 채널 구독자 중 한 명인 춘밍 장군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민해방군에서 퇴역한 뒤 지금은 사학 모임을 운영하며 젊은 중국인들에게
애국심과 역사관을 주입해주는 일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운영한다는 소규모 역사 토론회에서 저를 초청해 발표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기뻤습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 측의 주장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제 중화사관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토론회 날이 다가오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패널로 알려진 인물들이 꽤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한국 출신의 학자까지 한 명 초청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야 비로소 제 지식의 얄팍함을 느끼며 불안해했지만 어차피 제 채널 구독자들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흥미로운 내용을 만들어야 했기에 겁없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 당일 북경 시내의 조찬팅 호텔 세미나실에 들어섰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춘밍 장군을 비롯해 중화고대사연구소 부소장이라는 류일양 박사, 그리고 명문대로 잘 알려진 칭화대 출신의 연구원들도 보였습니다. 문제의 한국학자는 박성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대련에서 활동하며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연구를 하는 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계 연구자도 한 명, 유럽계 고고학자도 한 명 있어 토론이 꽤나 본격적으로 진행될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춘밍 장군이 화려한 소개를 하며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긴장됐으나 동시에 이번에야말로 한국 측 주장을 비웃어주리라 하는 마음에 은근히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자마자 동해 밖에 삼국이 있었다고 하나 사실상 그 삼국은 중화 왕조들의 9년 지배를 받은 작은 부족 집단이었다. 또한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과장된 기록이거나 중화의 관할 아래에 있던 군사들이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조금 얼굴이 굳어진 한국학자 박성준이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추라오신 선생, 수나라가 요동 정벌에 실패하여 국력이 소진된 것은 여러 사서와 현대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위나라 시기의 견초 기록에서 요동에서 창해에 이르는 부여와 예맥의 세력이 강성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중국 측 연구자들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에 대해 증거가 빈약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중국의 역사는 방대합니다. 그런 단편적 기록 하나만으로 전부를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국 측은 이런 기록들을 왜곡해서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문명을 가진 것처럼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류일양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한국 측은 부풀린다라고 한데 동의해 줄 것 같았으나 생각과 달리 그가 제게 차분히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라오신 씨, 저도 애국학자로 분류되지만 고고학적 성과나 문헌 기록을 단순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서에 남아있는 견초의 말은 분명합니다.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 군사가 있고 부여와 예맥이 강성했다는 뜻은 당시에 중원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세력권이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위나라가 그들의 성곽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병합하지 못했고 또 수나라가 요동 정벌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사실이니 이를 현대 중국사학계도 상당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순간 아니, 여기서 같은 중국인들까지 왜 이러지 싶었는데 이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꽤나 차분한 태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춘밍 장군도 마치 자네가 좀 더 똑똑한 반박을 내놓길 기대했는데 실망이군 하는 표정을 짓는 듯 보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박성준이 다시 발언권을 얻더니 수나라가 여러 차례 고구려 침략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나라 자체가 약했다는 뜻은 아니지요. 그냥 고구려라는 그리고 주변 부여, 예맥 등과 함께 이루어진 강력한 동방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 황제가 통제를 잃고 무리하게 전쟁에 힘을 쏟다가 결국 나락으로 갔다고 보는 것이 중원 측 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라의 현자로 불리는 최치원 기록에서 마하는 고구려,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라고 언급하며 고구려 백제가 강성할 때는 남쪽으로 5월까지 침략했다는 말이 있으니 이건 결국 상당한 대외 확장을 보여주는 기록인 셈이지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말을 잇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쪽으로 5월을 침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원 남부의 5월 땅까지 이들이 쳐들어갔다니 저로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문헌 자료라든지 사서가 있다니까 섣불리 반박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논리를 펼쳐보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건 어디까지나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과장한 기록일 뿐입니다. 중원 사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마한이나 변한이란 게 그저 작은 부족 연맹이었을 뿐이라고 배웠습니다. 요동 일대는 처음부터 한사군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낭랑, 현도, 임둔, 진번 같은 군현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강성했겠습니까? 그러자 일본계 연구자 가네시로가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라오신 씨, 저도 중화권 문헌을 많이 보았지만 한나라나 위나라, 수나라가 동방을 완전히 병합한 것은 아닙니다. 군현을 설치했다고 해도 대체로 그 군현이 실제로 지배하지 못한 이름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 시절 기후나 환경이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도 있고 동방 지역 토착민의 결속력이 강했다면 중원에서 보낸 관료들이나 군현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겠지요. 가네시로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춘밍 장군조차도 특별한 반박 없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주제넘게 나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제가 뭔가 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야만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강성했다 치자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반은 미개한 부족이었고 실제로 발전된 문명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나 한국 학계의 주장이 그저 자기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선전이라고 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유럽계 고고학자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추라오신 씨, 저는 오래전부터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 쪽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고분이나 문물들을 보면 꽤 높은 수준의 철기 문화와 농경, 그리고 독자적 토기 기술이 발전해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미개라는 말은 기준이 애매하지만 적어도 중원에서 상상하는 단순 부족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망신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주변 시선들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료와 고고학 증거로 이미 결론 내려진 이야기를 제가 억지 부리는 것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춘밍 장군도 저를 바라보며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은근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토론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는데 저는 아무 소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채널에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렸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이나 시청자 중 일부가 추라오신 방송 주제가 뭔가 과장되고 정보도 부정확하다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일일이 댓글에 내가 뭘 아느냐, 역사 왜곡은 한국이 먼저다라고 공격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채널이 점점 구독 취소를 당하기 시작했고 저를 응원하던 이들도 약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쪽 기사에서는 한국 고대사의 우수성, 국제학계의 새 시각이라는 특집을 또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몇몇 연구자들이 고구려나 발해 등 만주 일대 고대 왕국들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그들이 단순히 중국 변방의 속국이 아니라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킨 주체 세력이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늘 존경했던 춘추전국 시대의 유구함이 순식간에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한국계 통치 집단이 분명히 존재했다. 고구려의 국력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한국에 끼어들어 역사 공정이 뒤집히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지만 솔직히 근거가 부족하니 뾰족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비난과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대 중국의 국력은 세계 1위다. GDP가 얼마나 큰데 한국 따위가 제국 운운하며 떠들 수 있나 하는 식으로 엉뚱한 논리를 펴는 시기입니다. 차라리 경제력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굴욕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 포럼에서 역사는 GDP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올라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측 인사들도 역사 논쟁에 현대 경제, 지표를 들이대는 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며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그래도 화가 나는 걸 어떡하겠나. 중국이 이렇게나 큰데 왜 고구려니 부연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라며 비참함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제 주장을 정당화하고 싶었던 저는 마치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냈습니다. 고구려나 부여가 강성했다는 것은 한국이 과장한 것이다. 실제로는 중화 문명이 그들에게 거의 모든 문물을 전수했으며 그들이 잠시 저항했을 뿐이다.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것도 허구다라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오히려 저를 돕던 몇몇 지인들이나 채널 시청자들이 되려 차분하게 지적했습니다. 추 선생, 삼국지 위서나 수서 등 중국 정사에도 관련 기술이 있는데 그걸 굳이 다 부정하면 오히려 중화 문명 자체의 기록 체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냥 당시 중국이 동방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교류와 전쟁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사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런 걸 인정해버리면 제 채널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고 제가 그토록 강조해왔던 우리 중화가 모든 문명의 근원이고 나머지는 다 무관하다라는 일방적 신념이 허물어져 버리니까요. 더욱 저를 괴롭힌 건 한국에서 새롭게 발표되는 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문화가 중국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라는 기사들이었습니다. 특히 21세기 들어 K문화라든지 반도체 기술, 바이오 산업, IT 분야에서 한국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소식을 자꾸 듣게 되니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람. 역사는 둘째치고 경제와 기술에서도 저들을 함부로 깔볼 수 없게 되는 현실이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예맥이나 부여 같은 역사는 우리가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내외 학계에는 중국 동북공정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일방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줄 지식인들은 생각보다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제가 계속 끝까지 우기고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만들어내어 한국이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독자들의 지지를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나며 제 채널에서조차 추라오시는 중국의 역사 왜곡 이미지를 키우는 행동을 한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갈등 상황을 계속 일으켜야 관심을 모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할수록 언론에서는 저 같은 사람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국내에도 반한 감정을 가진 일부 극단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저를 지지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영상 속에서 신라와 백제가 전성기 때 5월을 침략했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중원 대제국을 공격했다니 어불성설이라며 노골적으로 한국 역사가 거짓이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전문 연구자들이나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대거 반박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최치원의 글에는 신라가 5세기에 이르러 독자적 국호로서 주변국과 교류하고 황제국을 자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신라가 처음엔 고구려의 영향권에 있었지만 점차 발전해 나갔다라든지 고구려가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남방 지역과 충돌했다는 중국 사서의 기록이 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 하나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더 확고해지는 역효과가 나고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실은 중국 학계에서도 이를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지요. 이미 발굴 자료나 정사 기록이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끝까지 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대국이 어떻게 고구려나 부여, 예맥 같은 작은 이민족에게 고생을 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제 채널에서 지금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과장되었다. 9년 설치는 분명히 있었고 요동에서부터 창해까지 100만이 있었다는 말도 중국의 군대가 주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나라는 내부 문제로 망했을 뿐 고구려 탓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더 이상 이런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리어 중국 내부에서도
역사 자료를 다양하게 조사해보니 고구려가 확실히 막강했고 수나라는 그 전쟁 이후 국력이 급격히 쇠퇴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학계 분석이 늘어가는 추세니까요. 최근에는 심지어 몇몇 외신이 한국 학자들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며 동아시아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 악에 받쳐서 이것은 한국의 로비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돈을 써서 학계와 언론을 매수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를 더 대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젠 주변에서도 저를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제 체면을 살리기 위해 논리를 끼워 맞추는 중입니다. 마한이 사실은 맥국과 다르고 변한이 사실은 조그맣고 예맥이나 부여도 사실 중국 속성 국가였다고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게 비웃음을 보낼 뿐이지만 저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동안 쏟아낸 말이 전부 거짓이었고 제가 한국에 참교육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고 구차하게 변명만 늘어놓게 되었는지 저도 가끔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과 비교되는 현실에 분노해서 그리고 수많은 중국인의 민족 감정을 건드려 조회수를 올리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니 제 어리석음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제가 끝까지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실은 고구려나 부여가 엄청난 역량을 지닌 독립 세력이었다라고 인정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의 채널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강경 노선을 밀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영상으로 외칩니다. 요동에서부터 창해까지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기록은 왜곡이다. 마한 변한 진화는 모두 작은 토착 부족에 불과하다. 수나라가 망한 건 고구려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부패 때문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쏟아내면서 저는 무너져가는 명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크게 시끄러워질 일도 없겠지요. 이미 한국 학계와 세계 학계는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하며 중국 내부에서도 차분히 사실을 탐구하는 길로 접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어느 누구도 저 같은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을 테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려 했고 그들은 온갖 사료와 고고학 증거, 논문, 신문 기사, 심지어 우리 중국 학자들의 의견까지 총동원해 저를 일깨워주려 애썼지만 저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론회를 갈 때마다 망신당하고 영상 시청자들에게도 비난받고 스스로도 이게 옳은 일인가 싶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릴 때마다 한국이나 서구 언론에서는 새로운 사료를 인용하며 더 확실히 고구려와 부여 예맥은 독립된 강력한 세력이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럴수록 제 분노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저를 보며 이미 스스로 설득당해서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큰 목소리로 외친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저 자신도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얕보고 중국 중심의 역사만을 맹신하면서 다른 사료와 증거들을 철저히 무시해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으로 한국이 역사를 날조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에는 제 자신이 더 큰 수렁에 빠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아도 저는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내내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 시달려도 토론에서 계속 참교육을 받아도 중국이 절대 우위다,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리를 외치는 게 이제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영상 댓글로 어떤 시청자가 추 선생, 이젠 제발 객관적으로 보라. 중국 사서에도 분명히 고구려와 부여 예맥 세력이 어마어마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남겼는데 저는 그건 한국이나 친한국적 시각을 가진 반역자들이 조작한 거다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예전 같으면 저를 응원해주던 중국 네티즌들조차도 추 선생, 그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반응하는 걸 보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저는 이 길을 택했고 스스로 무너지는 건 싫으니 계속 우기며 나아갑니다. 최치원의 기록은 오류고 삼국지 위서의 견초 이야기도 전부 한국 측 해석이 잘못된 것이고 수나라의 멸망 원인도 고구려가 아니라 내부 부정부패라고 이렇게 끝까지 강변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이렇게 적으며 제 지나온 일들을 되짚어보니 제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망신을 당했는지 떠올라 좀 허무해집니다. 어찌됐건 제 방식이 바뀌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끝까지 중화를 외치고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누르려 애쓸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저를 몰상식한 괴짜 취급한다는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상대하며 수나라가 패망하게 했다는 고구려의 위상 따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마한이나 변한이나 진한이라는 말 자체가 조잡하다고. 5월을 쳐들어갔다느니 하는 최치원의 기록도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한 아마 제 채널은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비웃으며 누군가는 저를 비난하며 또 누군가는 저를 응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갈등 속에서 끝없이 제 억지를 이어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미 저는 이 길을 선택했고 제 자존심과 남은 욕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이미 한국 언론과 한국 학자들 그리고 국제학계의 자료를 통해 저를 가르치려 들었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수많은 명확한 사료가 증명되어도 저는 그저 한국이 왜곡했다고 되뇌일 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코 무너질 마음이 없습니다. 비록 제가 다수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 이성적인 지적을 계속받더라도 이 억지 논리를 붙들고 끝까지 우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제 채널 정체성이자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니까요. 그리고 분노는 계속 저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수나라의 요동정벌 실패, 고구려가 강성해서라고 한국이 주장한다면 거짓말이다. 요동에서 창해까지 100만 대군이 있었다는 말도 헛소리다. 모든 것은 중화가 위대하고 그들은 중화의 발 아래에서 떠돌던 미개 부족일 뿐이다라고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근무하는 엘리트 교수 리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 콜롬비아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 초청받았을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준비한 강의가 세계 각국의 석학과 학생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한 중국이야말로 오랜 역사를 통해 동아시아를 호령해온 거대한 문화적 영향력을 지닌 나라이고 주변 소국들은 모두 우리를 본받고 또 우리를 존경해야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우리 중국의 여러 면에서 은혜를 입었고 여러 전통과 제도, 문화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간 족속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해도 그 근본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여겨왔습니다. 저는 이번 뉴욕 콜롬비아 대학 강연을 통해 바로 그 사실을 전 세계 지식인들에게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의 목표였고 저는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 같은 학자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많은 국가임을 증명할 작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위대함은 이미 말할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과 문화 콘텐츠의 발전도 중국을 본떠서 만들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강연에 나섰던 바로 그날 콜롬비아 대학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시아인, 백인, 흑인, 중남미 학생까지 매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왔고 저는 그 수많은 시선이 오롯이 저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처음 강연의 포문을 열 때 저는 중국이 얼마나 일찍 개혁과 발전을 이루었는지 역설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그 찬란한 문명을 수천 년 이상 이어왔고 종이와 화약 같은 발명을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원천적 문명국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 매우 가난하던 시절 중국은 이미 대대적인 개혁을 마치고 주변국을 원조했으며 특히 한국 또한 그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공언한 이상 대다수 서양 학생들은 쉽게 제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세부 역사나 문화적 맥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를 더욱 살리기 위해 무대로 걸어나가며 온갖 통계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그 자료들은 중국에서 편찬한 것들이었고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전문적이며 권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엄밀히 검증된 적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우리 중국의 위엄을 드높이는데 그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게다가 강연실의 분위기는 저를 거침없이 지지해주는 듯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조금 낮춰 말하는 것은 저에게 전혀 큰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쯤 제대로 된 산업 발전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문화적으로도 한류든 케이팝이든 모두 중국 전통 음악과 예술을 표절하거나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했고 수백 명이 들고 있는 펜과 노트북이 저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중국의 우월성과 한국에 대한 저열한 견해를 늘어놓고 있을 때 강의실 뒤편 어딘가에서 미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뭔가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제가 중국에 대한 자화자찬을 하면 서양 학생들은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고 중국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마련이며 다른 아시아 학생들도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왠지 묘하게 뒤편에서 웅성거리며 누군가가 손을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외면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라 그 학생을 무시하기보다 질문을 받는 척하며 무대 위에서 그를 지목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꺼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지목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굉장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이름이 박현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경제학을 복수 전공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학생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료를 제시했으니 그들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박현우라는 유학생은 예상과 달리 강단 있는 목소리로 제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 중에 한국이 중국 덕분에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어느 사업 분야, 어떤 정책에서 중국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미국 등 서방의 도움으로 재건에 나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그 증거 자료나 구체적인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직접적인 질문에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당위의 핵심은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광범위하게 도움을 주었다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것이었지. 구체적 실증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며 반론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연을 듣던 그 학생들은 이미 박현우의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박현우와 저에게 번갈아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우선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자료가 있지요. 중국은 예로부터 우수한 농업기술, 학문, 제도 그리고 문화 등 수많은 요소를 한국에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역사서를 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목록이 바로 증거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미리 준비해둔 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표에는 중국이 고대부터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주변국에 전파한 문화적 제도나 기술 목록 같은 것이 영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목록에서 한국만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로서는 중국의 문명은 만방에 퍼져 주변국에 혜택을 주었다는 논리로 충분히 박현우를 압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적 경제 발전이라는 문맥에서의 중국의 기여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자료는 대부분 고대에서 중세 시기까지 제도나 문물이 전래된 예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조금 전 강의에서 현대 한국이 중국 덕분에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현대사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더욱 당돌하고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것은 최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을 뿐, 근현대사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며 비교하는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그 시점에 한국은 서방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빠르게 산업화를 진행했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강연에서는 그런 언급을 되도록 삼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의 현대사에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세계의 명문대학 콜롬비아 대학 강연을 통해 중국이 주변국을 도왔고 한국 역시 은혜를 입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 했기에 지금 이 자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일 수 있으나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물자나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서방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국으로서의 중국 역시 한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했기에 그 덕분에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전쟁 시기에 한국이 싸울 기반이 부족했을 때 중국이 군사적, 물자적 도움을 어느 정도 제공했다는 기록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전쟁의 양상과 달리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서양인들은 한국전쟁이 남북 간의 분쟁으로 촉발되어 중국군이 북쪽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듣고 배웠을 텐데, 제가 여기서 중국이 군사적, 물자적 도움을 한국에 주었다는 식으로 말하니 쉽게 납득이 안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저명하다고 평가받는 교수이고 제 말에 어느 정도는 권위가 실리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강의를 듣던 서양 학생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주장을 이어갈수록 한국인 유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고, 실제로 아시아 역사를 조금이라도 파고든 외국인 학생들도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박현우라는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한국전쟁 시기 중국이 지원했다는 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 한국에 지원이라는 형태로 접근한 외세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 것은 북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오히려 한국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역사적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굳건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존 역사 연구와 크게 배치되는 듯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스스로 역사를 조작해 세계에 거짓을 퍼뜨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다시금 제가 가져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워 보였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중국은 주변국에 여러 번 인도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전쟁 상황에서의 군사적 개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전쟁 전후에 그 지역에 약간의 물자 지원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협력을 제공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지 한국이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요. 학생들은 무언가 더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듯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더 큰 증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제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전쟁 이야기에 집중시키지 않도록 슬쩍 주제를 전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나 예술 쪽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의 훌륭한 자산을 모방해왔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 의상이라고 소개하는 것조차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에서 많은 부분을 따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억지로 자기들 것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우기지만 우수하고 찬란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또 한류로 불리는 대중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와 춤, 무대 장치 등 중국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이 일찍이 이룩한 예술적 전통을 토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시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함으로써 콜롬비아 대학 강연의 흐름을 제 쪽으로 가져오려 애썼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서양인 학생들이 제 이야기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그 덕에 제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웅장한 역사와 위대한 업적들, 예컨대 만리장성이나 병마용 등을 예로 들며 동아시아 문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각하자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를 포함한 한국 학생들은 제 발언에 강한 불만을 표정으로 드러내고 있었고, 몇몇은 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질문을 다 받지 않고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질문은 제가 나중에 따로 메일로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우리 중국의 어마어마한 발전상과 한국이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거대한 시장 규모와 인구수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스스로의 발표를 결론지으며 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이 주도한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이 베푼 은혜를 되새겨야 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강의실의 절반 이상은 뭔가 찝찝하면서도 일단 저를 명문대 교수로 여기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강의 후반부 자유토론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여러 명 참석했는데 그중 대학원 과정을 밟는 사람, 교환학생으로 온 이들, 학부생, 그리고 심지어 역사학을 전공하며 동아시아사에 관심이 많은 서양인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제가 한 발언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과에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제임스라는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적 산업화는 일본 강점기 이후 미국의 원조,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점차 성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은 큰 부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오히려 냉전 시기 한국이 서방 진영에 속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진영이었으므로 상호 간의 긴장 관계가 존재했을 뿐 도움을 주고받은 협력 관계가 두드러졌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건 엄연히 동양인인 나보다 동양 문화를 잘 알 리 없는 미국 학생이 감히 내 주장을 반박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연은 이미 공개된 장소이고 저는 미리 예고한 자유토론 시간이니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저를 향한 무조건적 동의가 아니라 정말 그런가라는 의문과 비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잔재를 털어내고 재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 서구권과의 연대에서 비롯된 것이 주류 학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자체가 중국이라는 대국이 주변을 안정시키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을 조정함으로써 마련된 평화가 토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 중국이 옆에서 잡음을 내지 않았기에 비교적 안전하게 무역하고 기술을 유입하고 해외 교류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이 존재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었으면 주변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방패 역할을 맡아온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강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갸웃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뭔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박현우를 포함한 한국인 유학생들은 이 말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느낀 듯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박현우가 다시금 나섰습니다. 교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커 보입니다.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군사적, 외교적 긴장을 일으킨 사례도 많고 특히 한국전쟁 때는 명백히 북을 도왔으며 냉전 시기에도 한국과는 대립적이었습니다. 또 그 후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때 중국이 특별히 우호적인 역할을 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 한반도가 극도로 피폐해졌고 한국은 미국 등 서방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겨우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즉, 한국이 스스로 노력했고 서방의 지원을 받은 것이지 중국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자 강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작은 목소리로나마 동조하는 이들이 있었고 서양 학생들도 아니, 저 한국 유학생이 하는 말이 합리적인데라는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는 미국 뉴욕이구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믿어주는 환경이 아니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토론에서 쉽게 물러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차 한국 문화가 얼마나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는지, 한국 자체로는 큰 힘을 지니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내세우며 박현우의 발언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적으로 한국은 정말 독립적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한글 문자는 과거 한자를 사용하던 전통에서 파생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 뿌리는 중국 문명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조선 시기 서적, 과학, 의학 자료도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만약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조선의 발전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현대적 경제 발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늘 중국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글 자체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으로 한자와는 문자 체계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만 굳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중국을 대표해 중국에 유리한 담론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현우가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중국 한자를 차용해온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베트남,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를 공유했다고 해서 문자를 통째로 베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지녔고 조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세계 언어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화를 공유하는 것과 현재 한국이 이룩한 경제 발전까지 중국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경멸의 불꽃이 솟구쳤습니다. 감히 이 한국 유학생 따위가 내가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반박을 해 거기에 박수를 치는 학생들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박현우가 조목조목 제 논리를 깎아내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연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토론은 어렵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강의실 한가운데서 박현우를 비롯한 여러 학생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박수는 제게 보내는 박수라기보다는 그들끼리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은 서로 미소 지으며 오히려 당신이 옳았다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불쾌했고 이들이 나를 모욕하는가 싶었지만 저명한 교수로서 그런 감정을 대놓고 표출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치레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목례만 하고 서둘러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제가 이렇게나 체계적 근거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며 중국의 우월성만 강조해도 대부분 수용되었을 텐데 여기는 미국이었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하는 장면을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 앞에서 노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잠깐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 해서 대국인 중국이 가진 절대적 우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들은 서양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머리가 살짝 돌아서 자기 나라의 과거를 왜곡하는 것일 뿐이다. 저는 강연 뒤풀이 시간을 갖지 않고 곧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이 과연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강의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이 우기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국가주의적 자부심에 사로잡혀 중국의 진실을 왜곡한다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콜롬비아 대학 측과 간단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대학 담당자는 제 강의에 대해 나름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롭다고 평가한 점은 중국의 역사와 영향을 하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의 주장 중 근현대사의 사실관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더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 강의가 틀렸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 입장을 고수하는 게 쉽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라는 환경은 중국에서처럼 일방적으로 주장을 펼치고 맞다는 동의를 쉽게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는 강연을 마친 뒤
대학 부근 카페에서 간단히 차를 마시고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페 한쪽 테이블에 박현우가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 두어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들의 눈이 잠시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딱히 말을 섞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뭔가 그를 이겨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여기서 또 만나네요. 강연에서는 서로 예의상 질문과 답을 나눴지만 그래도 교수가 이렇게 직접 와 있는 김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더 물어볼 게 있나요? 사실 저는 완곡하게 무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엷은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강연에서 들었던 내용 중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님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오해라니, 이미 너는 나를 망신시켰잖아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순간 참았습니다. 주변에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고 제가 만약 언성을 높이면 더 큰 구설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드러운 어조로 그러나 제 주장을 굽히지 않는 방향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제 입장에서는 당신이 강연 중에 보여준 태도나 말투가 조금 도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역사적 진실이란 것이 엄연히 있는데 한국인들은 마치 그걸 부정하려 들고 자신들의 자립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 보여서요. 물론 여기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 서방학계의 관점을 많이 습득했을 수도 있겠죠. 박현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좌우로 살짝 흔들었습니다. 옆에 한국인 유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서방의 시각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우리 역사를 잘못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이 스스로 발전해온 측면을 연구하고 있고 중국이 한국에 도움을 주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느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중국이 없었으면 한국도 없었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이제 제 앞에서까지 한국인들이 뭉쳐 제 주장을 반박하니 저는 더 이상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화가 불필요하다고 느꼈고 되도록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가? 왜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려 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매번 그래왔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문화와 발전이 중국에게 빚진 것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 강연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제가 돌아서는 순간 제 등 뒤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뭔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뒤통수에 망치라도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강연이 제게 남긴 것은 치욕감과 분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커다란 반감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이걸 반드시 갚아주리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연구실로 돌아가면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역사 해석을 정리해서 책으로 내든 다른 강연을 하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저는 계속 중국의 우월성을 설파할 것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결국은 우리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미국에서 느낀 이 불쾌한 경험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반박하고 비웃어도 저와 중국의 진실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사실을 한국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전히 저는 믿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아류이고 지금의 경제 성장 역시 근본적으로 중국 문명에 빚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